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가역. 조선의 역사로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에 걸출한 역사 스타 심쿵 심영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심영원입니다. 예, 조선에 걸출한 역사 스타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는 부끄러워하더니 오늘 아주 당연하게 그걸 염두에 안 두고 그냥. 아니 내가 왜 빨아주기로 했냐면 지난번에 네. 보니까 진짜 학원에서도 쫓겨나고 좀 처지가 가련해졌더라고. 안 그러면 지금 수입이 얼마로 줄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상되었던 수입에 한 1억에서 7천 정도 줄은 돈을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비율로 한 반토막 났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맞아요. 얼마에? 한 70%, 80% 줄었어요. 그럼 70%가 날아간 거예요? 7, 80%가. 오, 그래요? 엄청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예. 그거를 그래도 이제 옛날 100은 안 되더라도 예. 한 5, 60까지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국정화 이후에 예. 솔직히 확 너무 죽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예. 뭔가 좀 일단은 조금 내가 버틸 만큼 버텨보자. 책도 좀 더 쓰고 예. 이제 저번에 역사전쟁도 썼지만 진가역도 하고. 이 진가역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건 논쟁에 대한 답변이고 이거 정말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전 국민 어떤 역사 근력 예. 이런 거기 때문에 하면서 최대한 버티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상황을 봐서 뭐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서 더 좀 상황이 심각한 거고요. 근데 뭐 심각하네. 아니, 근데 책이 100만 부 팔릴 거예요. 역사전쟁은 진짜 훌륭한 책이니까. 역사전쟁하고 진가역 같이 하고 거기다 또 그 치키다시로 별척부로 끝까지 물어주마도 같이 가고. 자, 역사학계의 영재. 조선의 허접한 역사 보조 최강욱입니다. 근데 잘한다 그러니까 요즘 역사 공부를 더 해갖고 오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죽겠어. 네? 정말 많이 알죠. 너무 좋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나도 보게 되잖아 이거.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근데 나는 이게 미리 보면은 몰라요. 듣고 다시 글을 쓸 때 좀 알지. 예. 야, 근데 보면서 이렇게 내가 역사 공부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다니까. 근데 저는 네. 의원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사고하고 호흡하고 지금 예. 보면 저번에도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오늘날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서 사고하시잖아요. 그런 건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역사 교육이죠. 예. 근데 난 일단 외우는 게 안 되니까 세도 정치 얘기하면 사도 세자가 생각이 나고 비슷한 말들만 막 떠오르는 거야 그냥.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원군의 등장. 네. 60년의 침잠의 시기를 거쳐서 영조 정조 이후에 60년 동안 죽어 있다가 전 세계는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대원군이 나왔죠. 네. 자, 대원군 나온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원군이 나와서 그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보다 예. 대원군이 뭘 했느냐를 이제 좀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크게 얘기하면 한편에서는 세도 정치 유산을 혁파하려고 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건 문제이긴 한데 예. 이제 그 서양 열강기 침탈 속에서 결국 이제 쇄국 정책을 펼쳤다는 거. 예. 그 두 가지가 큰 오늘의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혁과 쇄국. 예. 그렇죠. 그러니까 쇄국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제 나쁘고 답답한 사람이 됐지만 예. 여하간 딴에 변화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개항을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냉정히 따지면. 예. 그래서 먼저 문을 열었어. 그럼 우리가 잘 됐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좀 따져볼 만한. 그러니까 너무 원래 역사에 가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한 사람을 요건 성공했고 요건 실패했어. 이거는 너무 그 시대의 숨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의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 대원군이 왜 지금도 그 난을 치고 한 그림 같은 거는 굉장한 수작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지식인이고 그다음에 지식인이면서도 그 세도정치 권세가들 밑에서 그 수탈당하는 민중들의 삶을 이 사람이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고 술 한잔 얻어 마시면서 뭐 이렇게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야망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든 수모를 견뎠다 이렇게만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열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저 먹이가 돼가지고 쓰러질 뿐이지 우리 거를 지킬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닥을 체험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정도전도 그렇고 예. 일본 에도막부 때도 똑똑한 쇼군들은 예. 다 이렇게 특이하게 쇼군이 됐어요. 뭔가 고생하고 그렇죠. 떨어져 보고 예. 얘네들이 정치를 잘하지. 그러니까 오늘날 그걸 따지면 피선거권 박탈을 좀 당해봐야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연결되나요? 박탈 정도로는 좀 부족하고 감옥을 한 10년 살아야죠. DJ처럼. 감옥을 1년만 살아도 1년을 10년 같이. 1년에 10년 같이 몸짱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세대 정치 때 막 이제 민중의 폭발이 일어나요. 예. 그게 이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예요. 근데 세도 정치하면 듣는 사람들이 세도 정치 뭔지 금방 아나? 아 세도 정치.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던데.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 안동김 씨 세도 정치.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편한 말은 아닌데 척신 정치란 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척신이 왜 척? 예.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처갓집에 와서 다 헤쳐먹는 거. 그러네요. 짱이세요. 예. 최고세요. 맞아요. 그런. 근데 그게 이제 모순이 너무 지난번에 얘기하듯이 예. 막 누적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19세기 초반 막 이렇게 되면 홍경래의 난 같은 것들.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 네. 1811년. 그리고 이제 임술 농민 봉기. 근데 홍경래의 난은 그 어디라고 해야 되나? 평안도에서. 평안도 쪽. 예. 저쪽 서북지방. 그쪽에서 일어났는데 이 난의 배경이 재밌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역 차별. 예. 예. 왜냐하면 평안도는 좀 이렇게 고려 시대의 중심지니까 조선왕조 500년 내내 차별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계속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 그리고 참여했던 세력이 뭐 광산 노동자, 뭐 상인, 몰락 양반.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게 드러난 난이에요. 예. 실제로 홍경래는 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해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보통은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열받으면 확 이건데 그렇죠. 얘는 딱 태어나서 좀 큰 다음에 난 이 나라를 뒤엎겠다. 10년을 전국 활동하사로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가다피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난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평양을 못 먹어서 저번에 우리 그 태평천국운동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요 거점 도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실패했고 임술 농민봉기는 뭐 대강 얘기하면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제 예. 딱 시작이 돼서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막 열받아 들고 일어나서 이게 삼남지방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전체에 막 어마어마한 난이 일어나요. 심지어 함흥지방까지 올라가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이렇게 미봉채로 때우다가 대원군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대원군이 나오자마자 이제 화려한 예. 개혁이 시작하고. 네. 근데 대원군이 이제 아까 뭐 쇄국 정책을 조금 논란은 있겠지만 내정 개혁은 정말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개혁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궁금한 게 나 같은 사람 머릿속에 네. 대원군은 나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지? 왜 그러죠? 나중에 이제 그 주로 그 민비와의 권력 다툼 예. 이런 걸로만 이제 계속 묘사가 우리 역사책에서도 되고. 그렇게 좀 묘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좀 묘사했죠. 역사책에도 뒷부분으로 가면은 맨날 뭐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통해서 예. 국력을 쇠잔시킨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며느리하고 싸우다가 결국 패배한 사람이고 예. 그러다가 또 청나라가 또 대원군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자기 세력을 또 확보하려고 하는데 또 대원군이 또 앞장서는 모습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냥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기여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척화비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사진으로도 나오고 이제 여러 예. 군데 세워가지고 이제 그 쇄국 정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야지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런 거하고 이상하게 연결되면서 그때 대원군이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쉽게 또 말해버리는. 한 축에는 이런 궁금한 점이 좀 들던데 어쨌든 조선의 이 그 기득권층의 정치로부터 봤을 때는 자기들에게 저항을 했던 거 아니에요. 왕족이긴 했지만. 예. 그냥 주류 정치는 아니었었죠. 그러나 이후에 쭉 그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주류적 시각에서 보면은 나쁜 놈으로 묘사하는 게 조금 더 자기들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현행 거민정 교과서는 예.
흥선대원군에 그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리고 개혁안 소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쇄국 정책의 한계는 정확히 지적하지만 그래도 어떤 개혁의 성과들은 많이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전 옛날에는 잘 기억은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의 기억도 제 기억은 믿지 마세요. 일단 안 했으니까. 네, 양비론적 문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싸우면 분명히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서 계속 되풀이가 되고 우리나라 사극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치정과 어떤 정치 세력의 싸움만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가 쌓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역사 드라마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 또. 네, 드라마들이 대부분 개혁의 내용의 의미를 보기보다는 그냥 계속 막 세력 다툼하는 얘기만 나오고. 조선의 막장 드라마를 추적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홍경래나 임술 농민봉기까지 갔고. 네. 이제 대원군 개혁 얘기할 차례입니다. 네. 대원군은 이제 그 세두 정치를 혁파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격해요. 그러니까 세두 정치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왕의 외척들을 도려내는 건데 그냥 몇몇을 죽인 게 아니라 세도 정치의 기반을 부셔요. 그게 그 흥선대원군 개혁의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비변사를 혁파하고 두 번째는 서원 전국에 600개 정도 있었던 서원을 47개로 줄여요. 그러니까 파괴적이더라고. 파괴적이에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이게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런 경험을 제가 경험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립대학을 다 부셔버린 거지. 어느 날 다 간판 내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학원 수업을 10시 이전까지 제한하고. 아니죠. 그냥 아예 암기 과목 다 없애버리고. 그렇지. 다 토론수업으로 전환하고. 지금 장관이나 여당의 수뇌부에서 잘 나가는 놈들이 나오는 학교를 다 폐쇄시켜버리는 거야. 가가지고. 저런 놈들 똑같은 놈 또 나오니까 저거 막아. 이렇게 된 거지. 스카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거의. 실제로 한때는 그 강중만 교수에 의해서 서울대 폐지론 막 얘기 나왔잖아요. 학력 질서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뭘 바꿔도 뭐가 바뀌냐. 지금 보면.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자사고나 뭐 외고나 간단 말이에요. 그 등록금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아예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바꿨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기초적인 얘기지만 이것도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서원하고 향교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향교는 쉽게 말하면 공립학교고 서원은 사립학교란 말입니다. 이게 딱 그냥 알기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향교는 다 지역이 붙어요. 전주 향교, 뭐 임실 향교 이렇게 있다고요. 도산 향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서원은 다 그 만든 사람의 호나 이런 걸 따라서 도산서원, 뭐 율곡서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원이라는 게 소위 이제 그 유명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중앙으로 진출시켜가지고 권력을 잡으니까 그게 이제 세도 정치의 뿌리라고 지금 뿌리라고 보고 비변사와 서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일단은 그 서원의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리학 자체가 유교가 그러니까 유학이 과거 시험용 도구가 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나온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원은 이게 학문을 해서 관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학문에서 벼슬을 하는 게 아니라 학문 자체 성인이 되기 군자가 되기 위해서 살인파가 돌을 닦는 데가 서원인데 살인이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벼슬을 몇 번 하고 그 이제 실패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되게 후회하고 그러면서 율곡 이한테 넌 벼슬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퇴계 이황의 절친이 남명조식 선생이 있어요. 남명조식은 한 번도 벼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퇴계 이황 그 유명한 퇴계 이황을 막 비웃어요. 너 사실 좀 하지 않았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건 군자가 되는 것이지 무슨 이런 벼슬을 탐하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율곡 때부터는 붕당 정치의 시작이 되니까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게 처음엔 좋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파가 되고 세력 싸움이 되고 하면서 완전히 변질이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되게 되는 거죠. 퇴계 이황 선생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은 데가 저기 경북 봉화의 청량산이라는 곳이에요. 맞아. 봉화에 나와. 제가 봉화 출신입니다. 아니, 뭘 얘기해도 다 연결돼. 이거 진짜 능력이세요, 진짜. 와, 진짜. 청량산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퇴계 이황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 관직을 한 걸 후회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게 47개로 줄이거든요. 원래 영조가 한 2, 3천 개 되는 걸 600개로 줄였어요. 다시 47개로 줄인 거예요. 정말 파괴적이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관조를 다 보내서 건물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자기네들 기리는 비석 같은 걸 무너뜨리고 막 한문으로 써 있는 거 정으로 다 쪼개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얼만큼 흥선대원군이 의지를 갖고 서원 혁파, 그러니까 물리적 혁파 다 부셔버려요. 그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우리 시골에 저기도 그
서원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초성만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끼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네가 가가지고 뭐 이조판서 해 이제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야 밑에 놈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저 뉴라이트식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응? 앞으로 역사는 무조건 이렇게만 얘기해 뭐 이런 걸 계속 가르치는 데였단 말이죠. 서원은 그렇다 치는데 비변사는 지금 왜 등장해가지고 저기 혁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것도. 네, 비변사라는 기구, 그러니까 예. 서원은 베이스, 그러니까 배경을 부신 거고 이 비변사는 핵심 정치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사회가 망해갈 때 보면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 거기 안에 들어간 애들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원래 이너 서클. 그렇죠. 원래 비변사는 조선 전기 때 이제 중종 명종교 때 이제 왜구나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특별 기구였어요. 근데 그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예. 이제 이게 상설 기구가 되면서 구성원이 커지죠.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비변사가 모든 정보를 다 총괄하는. 권력 구조가 된 거네. 그렇죠. 예. 근데 비변사 되게 웃겨요. 거기 참여 구성원이 이제 그 전현직 정승. 이 중요한 건 전직이 들어가요. 전직. 예. 전직. 전직 정승. 네.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는 사람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조잖아요. 원래 6조 판서인데 5조 판서가 들어오고 공조 판서만 빠져요. 네. 그러니까 뭐 2조, 형조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부부 장관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 공조 판서를 빼고 5조 판서만 들어가요. 이상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 공조 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탕평내각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무늬만 넣어놓는 그러니까 상대 정파의 사람을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껴줘서 우리 되게 이렇게 통합절하고 있어 이렇게 보이는 통합과 화합의 상징으로만 놓아준 네. 공조판서. 배려용으로 뭐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하나 그렇지, 끼워주듯이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게 하나 시켜주는 자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권한이 없죠. 비변사 안에 못 들어가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각군형의 대장.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오군형 체제의 직업군인 체제인데 그걸 거의 다 서인이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너서클 안에는 예. 모든 관료와 행정기구와 군사력이 다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상대책기구로 만들어서 이제 위기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하자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이게 이제 정식 행정 시스템을 파괴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옥상 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조나 영의정, 그러니까 삼정승이 형식적으로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의사결정을 그 위에 비변사가. 예, 의사결정을 비변사에서 다 해버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실세고 거기서 빠지면 뭐 대사원이네 대사관이네 뭐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쳐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쩌리. 예, 그렇죠. 다 쩌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난데없이 이제 그 군인들이 또 끼니까 예. 이거 이제 실권을 쥐고 있고. 예, 그렇죠. 무력까지 장악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변사라는 걸 사실은 조선 초반에 비변사 나올 때 한번 외우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나올 때 외우잖아요. 원래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군데서 나오는데. 저를 외우는 시기까지 있으니 참.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저게 궁금했다고 제가 비변사가 왜 어쩌다가 흥선대원군이 저걸 혁파하게 되나.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는 비변사가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예. 소위 그 비상대책기구로 나왔기 때문에요. 국사책에서 배울 때 그거는 머리에 남아있다가 아니 이걸 없애버리면 흥선대원군은 그럼 비상대책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래서 근데 헷갈리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비변사가 하나회인데 하나회도 그냥 하나회가 아니고 퇴임한 스타까지 있는 하나회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들이 국무총리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게다가 다시 입각도 하고. 예. 맞아요. 그리고 장관들 데리고 와갖고 야 니네 여기 하나회에 들어와 그러고 그렇죠. 너 저기 김장수 너는 하나회에 들어오지 마. 넌 저거 전라도 출신이니까. 그걸 빼버리고. 그러니까 너는 전라도 출신이니까 공조판사나 해. 여기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뻣뻣이 서 있어 그렇게 계속. 나라가 얼마나 말랐으면 예. 비변사 하나만 장악하면 나라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우리 일본 얘기할 때 보면 중앙 정부가 말랐지만 주변 번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 번의 개혁이 있었고. 네.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가 딱 말라 비틀어지니까 다 안 되는. 물론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무조건 그 뭐 아니, 비변사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 비변사라는 게. 그렇죠. 거기 아니, 이제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기구인데. 하나의 기구가, 예. 하나의 기구가 조선 반도를 다 호령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집권 시스템이 무조건 지방 분권보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한 번 잘못 전용이 되면 이제 이런 꼴이 나는. 이게 고려도 똑같아요. 원래 이제 도병마사가 도평 의사사가 되면서 그 멤버들이 다 장악해서 나라가 망해요. 네. 항상 그건 뭐 그렇게 일어나는 예. 현상이죠. 그 비변사를 혁파하고. 네. 이거 부셔버린 거 이것도? 비변사는 의정부의 통합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앙 기구를 옛날 원래 예. 의정부 6조 체제로 다시 정상적인 환원시킨 거죠. 환원시키고 그리고 서원을 없애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정치 기구를 뽀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법질서를 새롭게 정비해요. 네. 그게 이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어려운 얘기 좀 천천히 해봐. 대전 뭐라고? 원래 그 조선의 기본 법이 예. 이제 중국 거를 갖다 하다가 예. 경국대전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종 때. 경국대전이 법전이죠. 예. 법전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경국대전이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몇백 년 가다 보면 이게 좀 이제 뒤처질 거 아니에요, 시대에. 예. 그걸 이제 개정판으로 나오는 게 대전 통편이 나오죠. 그건 이제 정조. 정조 때. 정조 때도 개혁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한번 정비를 하는 거죠. 그걸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대전 회통. 예. 그러니까 맨 위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정도전이 만든 이제 경국대전의 전편이 예. 있고요. 뭐 조선 경제육전, 조선경국전 이런 것들이 있다가 세종이 이걸 이제 통합된 법전을 하나 만들고 예. 이게 쭉 내려오다가 개정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육전조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행세 측을 더 이렇게 정비하는 거니까. 법이구나 이게. 그런 썼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정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으로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회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질서를 정비했던 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도 정치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그냥 법도 원칙도 없이 막 해먹으니까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새누리당보다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 시행령도 무시하고 지침으로 하려고 하고 그걸 못하게 지금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야, 아주 훌륭한 거네. 시행령으로 요즘 다 해요. 근데 그러니까. 노동사법은 지침으로 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단순 암기거든요. 예. 대전회통이 뭐 나오는지 안 배워요. 근데 요즘 이제 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제 이거 왜 했는지가 미루어서 알겠더라고요. 저라고 어떻게 이걸 다 알겠어요. 근데 시행령과 지침이나 이런 거로 기존 법을 흔들지 말고 나라 질서를 깨지 말고 그렇죠. 원칙대로 해라. 그렇죠. 그런 제대로 된 법률로 예.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황교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보기에 예.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하루가 멀다가 계속 뉴스에 나오던 사람이에요. 예. 총리가 되니까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예. 지금 황교안 나오는 거 봤어요? 총리 그러네.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장병들 위문한다고 가가지고 식판에다 밥 거꾸로 담았다. 예. 군대 안 갔다 온 놈이 어쩔 수 없다며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 요새 또 나왔어. 중국에 어디 참석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 그 중국의 포럼에 뭐 이런 정도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움직이고 있거든. 예. 응? 권력의 수족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들은 다 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뭐 이번 남북 개성공단 뭐 이런 거에 감정 폐쇄를 주장했다. 예,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개성공단 바로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야마 조용히 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가 총대 메고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다가 이번에 뭐 헛소리도 결정적인 헛소리를 했어요. 완전 결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말 꼬여가지고 뭐 또 취소하고 이런 식의 그걸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도 보면은 법이나 이런 걸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책도 각 부의 단위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지목한 몇몇 핵심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최고 통치자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을 그냥 진압하는 쪽으로 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통치자의 배후 세력이 지금 통치하는 거지 지금 김덕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정도전이 나라 세우자마자 조선 경국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은 또 활동가였던 조준이 또 육전조례 만들어요. 그게 이제 쌓여서 야, 법의 체계를 만든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네. 거죠. 그 세조 때 처음 이제 세종 말고 세조 때 경국대전 스타팅. 형전과 호전 같은 거 완성시켜요. 그리고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니까 영조 때 속대전. 그러니까 또 업그레이드. 다시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대원군이 대전 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국가를 운영할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게 이때도 했다는 거예요. 이 농업국가도. 그러니까 이 농업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이제 통합진보당 그다음에 종북 좌빨 논리하고 그럴 때 그 재헌헌법.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과 질서를 찾아가면 정말 우리가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 재헌의회에서 그 법을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토론할 때를 보면은요, 그때 이미 간통죄 위헌성에 대해서 막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노동권 같은 거 다. 그럼 국가보안법 같은 거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국대전이나 아까 정도전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대명령 이래가지고 명나라 법 제도를 그대로 갖다 원래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굳이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려는 대당률, 당나라 거 그냥 썼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죠. 노력이었네. 네. 그리고 그때 옛날에 이명박 때 그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가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이게 참 이슈가 안 됐는데 너무 다른 게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은 1919년 처음 임시정부 때 다 만들어요. 예. 그게 계속 시간이 가면서 40년 충칭 임시정부 때가 가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 이상의 좀 이렇게 이제 수준 높은 민주주의. 재헌헌법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틈나면서 얘기하는 게 임시정부는 21세기 여전히 우리한테도 미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40년에 김구 같은 사람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아주 보수적인 네.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꿈꿨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소박하게 바라는 세계보다 훨씬 급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여전히 미래인 거죠. 우리의 미래. 그거 이제 얘기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48년 건국제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고 그 부정하는 세력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세력인 거죠. 그걸 건드려서 예.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들한테 휘둘리면서 국민들의 피가 빨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아주 정광석화 같이 그냥 단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회통 육전조례를 편찬할 때 네. 정광석화처럼 해요. 아니 이 정책 자체가 예. 이분이 한 10년 집권하거든요. 예. 정말 뭐가 준비됐다는 듯이 탁탁탁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요.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는데 제일 유명한 게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난 이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유교 국가에서 그렇죠. 공자가 할 다시 수 없는, 살아나도 이 정도 얘기를 보이니까 이 결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국가에서 예.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난 이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기들한테 와서 술이나 얻어먹고 예. 그 그냥 빌빌거리고 있던 사람이 진짜 쩌리 중에 쩌리가. 네, 그러니까 저거 쩔인 줄 알고 그냥 왕 아버지니까 그래 네 자식 왕 시키자 이렇게 했고 지금 시킨 거잖아요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얘네 걸 쫙 뺏는 거야. 근데 그것도 미리 다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된 프로젝트대로 쫙 가는 거야. 그냥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네. 그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걸 거예요. 준비한 거죠. 야당 지도자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옛날 얘기지만 고려 때도 고려 광종이 왕 딱 된 다음에 원래 그 형이 개혁을 하려다가 일찍 죽었거든요. 예. 7년을 놀아요. 왕이 됐는데 7년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7년 정도면 주변 이제 신하들이 얘 호구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7년 딱 되는 날부터 어마어마한 개혁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 온 사신 꼬셔가지고 여기 정착시켜서 개혁 프로그램 막 배우고 그게 이제 후주의 쌍기한테 쌍기. 과거제 같은 거 배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거 문제야. 저건 뭐 이명박 때문이야, 박근혜 때문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갖고 그렇죠. 준비하는.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지역 감정이 심하다. 행정 지도 자체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렇죠. 전라도 경상도 이름 다 없애버리고 이게 왜냐면 옛날 고대 그리스에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개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었던 4개의 부족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거든요. 데모스라고 그거를 10개로 쪼개면서 기존의 연고를 다 못 따지게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격한 준비된 발상?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 선곡으로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를 하나의 선곡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중소기업 월급하고 대기업 월급을 뭐 예. 10% 이내 절대 못 이렇게 한다라든지 예. 이게 좀 말도 안 되지만 어떤 이런 말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예. 과감한.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 동일 노동이면 예. 무조건 동일 임금.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예. 것들. 아니 제도화를 한 거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1929년 그 대공황 이후에 그 대공황의 주범이 재벌이었다고 보면서 재벌 금지법을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하는 걸 왜 여기서는 못 하냐고. 재벌 금지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난폭하게 할 수 없는 거거든. 그게 대원군의 개혁에서 양전 사업이에요. 이 법만 바꾼 게 아니라 토지 조사 사업.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개혁의 본질은 같은 거죠. 예. 어느 시대나.
준비돼 있어야 하고 저 양전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재분배하려면 네. 정확하게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예.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창제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제도. 그러니까 원래 환곡이라고 예. 구율미 같은 거 있잖아요. 쌀 같은 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봄철에 먹을 거 없고 보릿고개 되면 예. 쌀 싸게 공짜로 빌려주는. 근데 그게 워낙 관리의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사창제라고 해서 양심적인 유생들한테 기금 운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타락하니까 구세군한테 이걸 관리를 맡겨버리는. 네. 그러니까 되게 종합적인 개혁을 그러니까. 실시한 거죠. 예. 이게 정치, 경제, 사회를 망라하더라고 보니까 이 법체계까지. 아, 그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서 정말 그 절치부심하면서 그걸 다 준비했던 거를 쭉 실현해 나가다가 예. 이제 경복궁 중건하는 것부터 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왜 그게 민심 꼬였을까? 위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불가 화재까지 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재는 누가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대원군의 이 개혁을 막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복궁 중건이 원래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임진왜란 이후에 그냥 전궁이 부실한 상태니까. 예. 그리고 이게 경복궁만 재건한 게 아니라 그 도시 정비를 같이 해요. 예. 같이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원납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건축 어떤 그런 기금을 걷어서 진행하다가 대화재가 일어나죠. 큰 화재 한 번 뭐 그 몇 번 더 있어요. 근데 끝끝내 누군지 밝혀내지 못해요. 반동 세력이 아주 극렬한 저항이었었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얘기할 거잖아요. 예. 계속 수구파 얘기가 나와요. 아. 그 내부에서 어떤 역사의 변화하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권력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셔요. 갑신정변도 그래서 일어난 거고 뭐 갑오개혁도 실패하고 독립회 모든 게 다 수구파들이 있어요. 수구파들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예. 위한. 네. 계속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궐을 새로 짓는다는 의미는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제대로 된 기본을 다시 복원하는 얘기죠. 기틀을 다시 복원하는. 예, 그러니까 세도 정치 때문에 망가져 있는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왕정에서는. 예. 근데 이제 경복궁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경복궁 역만 보고 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렇게 있으면 예. 그냥 다 궁궐 하나씩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서열이 있단 말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애초에 왕조가 딱 만들어질 예. 때 여기가 메인 궁전이다.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경복궁이 오리지널 궁전인데 예. 그게 이제 여러 이유로 자꾸만 이제 거기서 안 살고 창덕궁 쪽에 많이 가 있고. 뭐 덕수 그러니까 그 당시 경운궁 예, 많이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조하고 사도세자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자 다른 궁전에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처음부터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던 정궁인 경복궁이 예. 제자리를 찾고 제 모습을 갖춰야 된다. 아. 이게 흥선대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지.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예, 예. 아, 의미가 있는 처음에는 거네. 호응도 좋았어요. 예.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 그 경복궁 복원자가 완공됐잖아요. 예. 그거의 2배. 네. 원래 크기는. 규모가. 그래요? 원래 2배. 지금 딱 절반만 복원한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뭐 미군 기지도 있고 그래서 다는 못했고. 나는 요즘 그 포털에 뜨는 경복궁, 창경궁을 야밤에 걸어봐요. 네.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던데. 3월 1일서부터 4월 초까지 밤 10시까지 개방한다고. 근데 인터넷으로 등록하라고. 여담이긴 한데 그 궁궐 가면 이렇게 예. 잔디 심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이제 거기 건물이 있었던 자리 그렇죠. 한 건데 잔디는 일제시대 때부터 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러 일본 놈들이 심은 네, 거지. 조선에서는 잔디는 그 묘자리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해요. 일부러 심어놓은 거예요. 그 떼짱. 아. 우리는 산소에만 잔디를 심는 원래 예. 민족인데 예. 이놈들이 이제 여기에 완전히 이제 길을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해서 일부러 그걸 거긴 묘지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경복궁에 가면 무슨 불교 이렇게 비석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예. 탑. 그것도 일본이 반출하다가 일단 반출 전까지 어디다 둬야 되니까 경복궁에 갖다 뒀다가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좀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때가 있었죠. 자, 그래서 경복궁 복원 사업. 경복궁 복원 사업은 예. 처음에 그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대화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대원군이 무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대원군의 과감한 개혁의 힘은 뭐냐? 민중의 지지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을 때 당시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그렇죠. 이거 너무 원했던 사실을 예. 왕가의 어떤 인물이 나와서 마구마구 해주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조도 못했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거 빼먹은 게 있는데 호포법이라고 양반한테 드디어 세금도 막 물려요. 세금도 물리고. 그런 걸 막 하죠. 호패법, 호포법. 호포법. 네. 어. 양반한테
양반들한테도 이제 세금을 물리는. 요거 재밌더라고. 요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경복궁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 요 호포법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호포법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그 균역법이라고 영조 때 군인세를 거두려고 하는데 너무 저항이 심해서 못 걷어서 변칙세금 만들었다가 그것도 다 뭉개진 건데 아예 대놓고 이제 대원군이 양반들한테 다 세금을 뜯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병역 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빠지고 저 힘없는 사람한테 다 덮어 씌우고 이러니까 그 군역 문제가 조선시대 내내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군역 문제하고 세금 문제하고 그럼 대동법이나 뭐나 옛날에 배웠던 것도 다 그 얘기를 하면 세금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 이제 균역법 나오고 호법법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병역 문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안 가려면 병역과 세금이 같이 묶여졌더라고 이거는 호법법은. 그렇죠. 군대 안 가려면 너는 그러니까 가서 세금을 내라. 세금이라도 확실히 내라.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직업군인제가 돼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군인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양반들은 끝까지 안 내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확실히 내라 하고 다. 그래서 호법법은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되죠. 그렇죠. 시행이 되지. 그렇죠. 또 재원확보도 되니까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매력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절에 잘 나가는 놈들 입장에서는 얼마 짜증나겠어요. 내 학교 가서 부셔버리지. 지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세금 안 내는 게 양반의 본질이다 이러고 안 내고 있는데. 근데 다 뜯어가지. 그다음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인사건 정책이건 다 결정했는데. 서원에서. 아니 그 비변사에서. 비변사에서. 야 이제 제대로 했마. 여기 다 육조랑 다 했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망가뜨리지. 그거 환장하는 거죠 정말. 이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혁이 있고 이제 다시 경복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불났을 때 하지 말 걸 그냥.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났을 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어쨌든 그 화재의 책임자를 파악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뭐냐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그럴 때 더 불타요. 노브레이크. 밀어붙이는 거죠. 누가 개겨?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도 이 감옥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때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요. 군자는 진퇴가 분명해야 되잖아. 빠질 땐 빠져야지. 그래서 뭘 발행하냐? 당백전을 발행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짜리가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때는 아직은 유통경제가 그러지 못해서 10,000원짜리면 그 돈 자체가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배의 가치로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3-4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마구 찍어내요. 그러니까 화폐가 막 많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이 돈이 악화잖아요. 그 가치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돈을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죠. 유통경제가 종합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불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양반들의 묘지림을 강제로 벌목해서 나무 끌고 오고요. 민중들 동원해서 강제로 막 부역시키고 뭐 통행세 같은 각종 잡세를 걷어서 재원 충당해서 이걸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소주값 올리고 담배값 올리고 그런 거야. 그래 막 열받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민심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유통경제에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뭐 당십전, 당오전에서 조선의 지배층들이 개화 정책을 한다면서 계속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그냥 뿌려요. 이건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기 때문에 국민을 빚지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이걸 계속 무책임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경제에 익숙해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당백전이라는 건 원래 금 한 돈이 딱 동전으로 만들어지면 그 금화로 만들어지면 한 돈 가치가 시중에서 10,000원이면 그 10,000원짜리 돈인 거예요. 근데 대원군이 어느 날 야 그거는 금 한 돈만 넣어서 100만 원으로 쳐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화폐 개념에서는 맞는 건데. 이게 현재 화폐 경제에서는 맞는 건데 이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화폐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돈을 재산을 실질적으로 표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과거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 아까 이제 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명히 금 한 돈밖에 안 돼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0만 원으로 치라고 하니 안 갖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 빨리 그거 넘겨버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건 그만큼 국민에게 채무를 떠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계속 이 짓 안 하면 자꾸 빌려와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개화를 한답시고 마구 돈을 찍어내거나 그게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무턱대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또 남의 나라 돈 많이 빌리면 그만큼 빚지는 거잖아요. 예. 이 재정 정책에서 고종 네, 해결이 안 돼요. 이건 고종은 더 심하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치 또 엄청 해요. 고종,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아니라 고종이나 명성황후는 개인 사치가 또 대박이에요. 캐딜락 사고 커피 마시면서 막 전기불 쓰고 이러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보면 무슨 요즘 그 상류층 사는 것처럼 무슨 막 양탄자 깔려 있고 명품으로만. 이탈리아산 도자기 있고 그렇게. 심지어 이완용은 첩이 서양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뭐 약간 여담인데 그 정도로 이제 제대로 안 굴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민중의 지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 사실은 이 사람이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다면 그 중간에 타버린 궁전을 그대로 놔두고 뒤로 이제 이거 봐라 저 수구파 저 안동김 씨 이런 놈들이 이거 방해하려고 불지른 거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리고 색출한다 그러면서 또 반대파 숙청하고 피를 말려서 죽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딱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시진핑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패와의 전쟁. 뭔 부패와의 전쟁이 지가 제일 부패했으면서 반대파 숙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종이 12살 때니까 자기가 이제 했는데 이게 또 시한부 개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에도 계속 대원군을 찾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대원군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대원군이 이제 왕이 아니니까 계속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왕까지 됐으면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명목상의 왕까지 됐으면 상황은 조금 더 틀려졌을지도 모르죠. 그 뭐 원래는 이제 고종은 아버지하고 굉장히 뜻이 맞았고 그런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랑 결혼하면서 이제 명성황후와 이제 입장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아버지가 쫓겨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가면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모굴한테 끌려갔다 오잖아요. 그 청나라 끌려갔다가 3년 만에 오는데 고종과 흥선대원이 만나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맞이에서 들어오는 장면에 그 몇 시간의 거리 동안 둘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비극이에요. 이 어떤 부자관계. 그래서 나는 이 역사인식 잘못되어 있는 게 그 명성황후 뮤지컬 나오고 TV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죽음이 비극적이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짠하고 띄워졌는데. 그리고 또 감옥을 살면요. 그 명성황후 나왔던 그 뮤지컬 저 이면 나왔던 그 노래가 나 가거든요. 감옥에서 이 징역 사는 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가거든요. 출소하는 거 아니야. 출소 나가거든. 그거만 맨날 불러. 그러면 나가니까 출소하니까 나가거든. 이런 내용을 팟캐스트에서 하는 데가 없는데 절대 지존인데 나가거든만 들어요. 진짜로. 네. 전국의 40개 교도소의 베스트 최고의 그 애창곡 나가거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요즘에 이제 뭐 고종을 다시 보자, 명성황후 다시 보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또 이제 사실 명성황후는 이제 그 이문열 씨가 그 뮤지컬 만들면서 그게 이제 아주 이제 대중 인식을 바꿔놓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원군을 다시 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왜냐하면 고종 시대를 띄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정책을 보거든요. 근데 정책의 실효성은 그 정치가의 진정성인데 그게 되게 약해요. 근데 대원군은 그 진정성과 실천력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보기 전에 좀 대원군부터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럼 우리가 영화를 또 만들면 돼. 대원군에 대해서. 저번에 뭐 동학 만든다고. 지금 동학도 난리가 났어. 막 시나리오가 오기 시작해. 근데 대원군의 얘기는 참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무너진 왕권도 좀 기틀을 다지고 그다음에 그 피폐해진 백성의 삶도 내가 돕겠다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와중에 혼자서 고민해 가면서 그 힘센 놈들을 다 제껴가면서 그 치고 나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국 그 권력 쟁투에서 패배하고 청나라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심정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정말로 소중한 자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좀 못난 왕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저기 며느리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제 쇄국 정책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인 양요, 신미 양요죠. 예. 이제 아까도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막 외국 배들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러시아 배가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 나라 가까우니까. 그럼 이때쯤 되면 연해주 먹어가고 이런 이때는 아니구나. 어쨌든 러시아 배들이 막 와요. 예. 그래서 고종이 흥선대원이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실제로 철선 제작을 시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뭔가 만들자. 대원군이. 대원군이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이게 근대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이 과학이 없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 목선을 만들고 중앙부라도 쇠로 만들어 보는데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기술의 수준이 예. 옛날 거북선에서부터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왔는지가 참 속상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가 많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를 접선을 해요. 그래서 베르느 주교라는 주교를 데려와서 너가 프랑스랑 우리를 좀 연결시켜주면 내가 이거 좀 네. 천주교 믿고 하는 거 좀 묵과해줄게 이렇게 딜을 해요. 근데 이 베르느 주교가 너무 순수한 신부님이에요. 나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다. 딱 그냥 거절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유생들이 이 유교 공맹의 나라에서 뭔 천주교냐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 난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흥선대원군이 이제 병인 박해를 일으키죠. 예.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 한 8,000명 정도 죽였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단일 박해로 수년간 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유일한 박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원군이 일정한 개혁 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무렵쯤 나왔던 거죠, 그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예. 이제 병행이 돼서 같이 병행이 돼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같이 가는 거니까 예. 했는데 어찌됐건 이 결국 이제 병인 박해로 확 돌아서면서 근데 그때 이제 리델 신부라고 신부님 원래는 이제 신부들한테 추방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자기의 쉽게 말하면 이제 양들이잖아요. 성도들이니까 추방을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하면 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리델 신부는 그때 탈출을 해서 텐진까지 가서 그쪽에 이제 극동함대 프랑스 극동함대의 로지 제독을 찾아가서 조선을 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지 제독이 배 끌고 와서 딱 본 다음에 해병대 600명을 보내요. 그래서 강화도를 쳤던 게 병인양요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깨졌죠. 깨졌다가 한성근이나 이제 누구냐 그 양은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산성을 지키면서 결국 이제 프랑스군을 한번 몰아내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나름 군율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고종 집권기 땐 이런 군율도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모군란 일어나고.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한번 밀어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너럴 셔모너 사건이라고 미국 상선이 평양에 한번 와요. 그래서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데 이제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얘네가 이땐 다 똑같아요. 통상하자고 해놓고 안 하면 그다음 뭘 하냐면 대포를 쏴버려 그냥. 그렇죠. 대포는 아니고 이제 막 총 쏘면서 약탈해요. 약탈하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제너럴 셔문에 24명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는 이렇게 조수간만차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배를 이렇게 쓰러뜨려서 한밤에 막 횃불 들고 가서 화공을 보내서 다시 죽여버려. 그걸 김일성이는 지네 할아버지가 다 했다고 주장. 말도 안 되는. 제너럴 셔먼으로 푸에블로우를 연결시켜가지고 지네는 미제 침략을 옛날부터 집안이 이렇게 나서서. 어지러워. 그래서 평안감사 박규수가 주도해서 했던 거니까 아무 상관없고 김일성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래 김씨 그 조상이 박씨 아니었어? 그래서 그 4년 있다가 1871년에 이제 미국 배가 또 강화도에 쳐들어오죠. 거기 신미양이에요. 그때는 이제 또 어재현 형제가 광성부에서 분전하고 죽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싸워서 이겼지만 이 정도면 니네가 좀 우리를 알지 않을까, 통상을 하지 않을까 해서 가요. 근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겼다 그러는 거 막 이겼다 그러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졌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일본도 개항했고, 근데 우리는 2번이나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흥선대원군은 이게 해답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국으로 간다. 세국으로 간다. 이거랑 똑같네. 점심시간에 누가 싸우려고 그랬더니 막 싸우려고 그랬더니 떠르릉 종 치니까 싸우려고 그러는 애가 수업 시작인데 나 가야 돼 하니까 내가 이겼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대원군 하면 쇄국 정책의 한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뭐 책에도 썼지만 좀 속상한 거는 과연 그러면 개방했을 때는 뭐 우리가 뭐 해답이 있었을까? 그렇지. 너무 이거는 좀 결과론적이고 가혹한 평가 아닐까? 좀 그런 너무 역사를 단면적으로 보는 좀 연민이 좀 그러니까 개혁 정책이 성공한 이유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먼저 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그다음에 세국 정책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다시 이제 조선의 근대사가 시작이 되는 이제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조선에 걸출한 두 역사 스타를 모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